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오렌지입니다. 어, 2020년 추석 한가위가 다가왔어요. 이런 명절, 고유의 명절 때 오히려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들 하게 되고, 또 가족 관계에서 소원에 있는 분들은 또 이런 날들이 되게 고독하고 쓸쓸하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 한번 영상을 다시 켜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피해 당사자하고 어, 이렇게 저렇게 소통을 하면서 관련한 지금의 그런 자립 과정들, 답답한 심경들 한번 글로 써서 내보자고 해서 그때 막 이렇게 소통하고 지낼 때였는데 어,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서 그 작년도에 썼던 기사들을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저희가 가정폭력을 말해요라는 책을 내고 나서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 이제 기자분이 그 가정 이런 그 명절 기간에 가정 폭력이 급증하는 이유와 또 어떠한 그 해결이 필요하겠는가라는 인터 그 기사 작성에 필요한 인터뷰 요청을 해오셔가지고 그때 응답했었던 인터뷰 내용이 그 서울 신문에 이렇게 서울 신문에 작성이 돼서 나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했던 건 왜 이런 명절이란 기간 동안에 가정폭력 신고가 50% 이상 급증하는가 그 이유였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평상시에 갖고, 갖고 있었던 돌봄에 관한 갈등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족 모임 때 발화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경찰이 그런 사후 뭐 이제 가정폭력 그 재범률이 높은 가정들을 이제 등급별로 분리를 해서 이제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예방책을 쓰고 있다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것에 이제 약간의 비판적 의견을 내놨죠. 왜냐면은 처벌을 하지 않고 그 대개 가정 안녕하십니까 그런 사후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너무 기만적이잖아요. 사실 저도 가정폭력 신고하고 나서 경찰이 대개 가정 안녕하시냐 그런 사후 모니터링 전화가 왔었었는데 굉장히 저는 되게 불쾌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처벌되어져야 할 현장범으로 체포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처벌들이 있어야 하는데 신고를 했는데 그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와 또 한 공간에서 맞닥뜨리고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신고 이후에, 그죠? 그래서 그런 사후 모니터링, 경찰이 하고 있다라는 사후 모니터링은 사실상 너무 많은 그 가해자들을 체포할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보면 더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비판을 하면서 가정폭력 이런 명절에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그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그 좋은 명절 가족 모임 때 가정폭력 사건 발생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심층 기사가 없이 매년 반복적인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저는 비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통합적인 분석을 요하는 기사가 작성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기자분에게도 이제 그런 주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에게 인터뷰 요청이 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때 했던 인터뷰가 그 서울신문에 기사 작성이 되면서 어떤 중심적인 그 뼈대를 그 기자가 기사를 쓰는 글의 뼈대로 잘 활용을 했었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까 그
말했듯이 저희가 이제 그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당사자의 심경을 담은 그런 이제 편집글을 일부 수정해서 제가 이제 한겨레 온이라고 하는 인터넷 웹진에다가 기사를 썼었습니다. 저희 그 가정폭력 당사자 네트워크 활동 시작 전에 저희가 이렇게 3명, 4명 뭐 소규모로 같이 모여서 뭐를 좀 해볼까라고 이렇게 워밍업 하던 때에 만들어진 기사예요. 그때 이제 여가부 장관에게 보내는 한가위 편지 해가지고 쉼터에 있는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가 그런 어떤 심경이나 어려움들 또 이제 민사 이용 소송을 이렇게 하면서 그 쉼터에서 보내야 하는 그 한가위 명절의 어떤 그 쓸쓸함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했었는데 뭐 메이저 신문이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이제 한번 그냥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 기사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명절 모임의 가정폭력 신고율이 평소 대비 뭐 30% 이상, 50% 이상 급증을 하는 것. 그로부터 이제 뭐 별다른 그런 경찰의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정폭력의 그 재범률도 10% 이상 굉장히 높아진 추세인데 제가 한 가지 또 소식을 전하자면 그 2016년도부터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현장 개입을 객관적으로 돕기 위해서 그 재범 위험 조사표라는 것들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경찰이 현장의 상황들을 객관적 지표에 표시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일정 점수 이상일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매뉴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사건에 의하면 제가 2016년도 5월에 이제 전 남편에게 목이 졸려서 그 현장 집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집 앞 편의점에 뛰어 들어가서 신고했었던 그날의 사건의 정황을 담고 있는 그 재범 조사표와 그로부터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점점 더 이제 위험스러운 상황이 돼서 제가 무언가 이제 방어 행위를 해야 해서 그런 것들이 현장범 체포대에서 경찰에 갔었을 때 그때 작성되었던 재범 조사표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다른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 관한 재범조사표를 비교를 좀 해보기 위해서 관련해서 용산경찰서에 그 재범조사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지금 어제인가요? 이제 어제 이렇게 신청한 지 한 12일 만에 답변이 왔는데 비공개 결정으로 통지가 된 거예요. 그 비공개의 근거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내용으로 경찰 간의 의사결정 내용이 들어있어 비공개합니다라고 이제 비공개 결정의 근거를 달아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사실 이 정보공개 청구를 4월에도 했었고 그때도 한 차례 이런 내부 경찰들의 의사결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해서 어차피 이것이 그 재판에 활용될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청구했을 때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판사가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용산경찰서는 어차피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용산경찰서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자료는 판사가 직접 문서를 청구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시민의 힘으로는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로서는 또 이러한 비공개 근거가 또 사유가 되어서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그 현장에서 재본조사표가 성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리고 저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이 운동의 그 중심인 이제 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사실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재범위험 조사표의 작성을 도입을 했지만 결국에 현장에서 그 판단을 내리는 경찰들의 객관성, 성인지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객관적 척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그 사건을 주의 깊게 이제 관심을 가져서 근본 이제 이 재본조사표의 도입 이후에 이런 현장의 또 하나의 또 피해 사례를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여성의 전화 측에 저도 얘기를 했는데, 참 이렇게 가정 폭력에 관한 이제 당사자 운동을 이제 전개하는 제 입장에서는 참 많은 부족함, 뭐 자원이나 또 관계자들과의 그런 것들이 잘 이제 아직 운동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좀 어려움이 사실상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원의 판사에게는 뭐 지금 이 경찰의 비공개 결정 통지 결정문 그냥 통지 결정문을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고, 이러이러하니 이제 판사가 직접 청구해서 보셔야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재판은 공정한 수사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공정한 수사라는 것 자체가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얼마만큼 판사가 의지를 가지고 관련한 수사 단계까지 내려가서 이것들을 들여다보고 그러한 맥락들 속에서 행해할 수밖에 없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것인지, 참 제가 입장을 바꿔서 판사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뭐 많이 시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해요. 의미가 있지만 글쎄 오히려 제가 더 처음에는 해야만 한다 그랬는데 과연 판사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 잘못된 수사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저는 사실 지난번 재판에 갔었을 때 스스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어쨌든 판사는 자료를 기다리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의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마 이번 명절 끝나자마자 재판부에다가 문서 송부 청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관련한 자료들을 판사가 직접 요청해서 봐달라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저희 카페에
이제 철학을 전공한 친구가 카페 오픈 소식을 듣고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같은 82년생 동갑내기로서 늦은 나이까지 그 관련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동질감 같은 걸 좀 느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일단 다른 성별이고 이 젠더 이슈에 관해서는 어, 서로 무언가 더 이제 배우고 논의하면서 배우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간간히 이렇게 안부를 전하면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 확실히 아직은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기존의 철학에서 계속 여성이 배제되어 있었었고 또 이렇게 타자화된 시선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페미니즘의 시작 철학에서는 오히려 주체성의 확립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분절된 사고를 어떻게 하면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도 이제 분리와 재결합에 대한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에 매일매일 기사 한 편씩 쓰기를 지금 마음을 먹고 이렇게 기사 쓰기 연습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맨날 이제 생나무라고 해서 정식 기사로 채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항의조로 글을 쓰고 맨 마지막 단에다가 나는 언제까지 생나무가 아니고 오마이뉴스 너희도 언제까지 보류가 아니다 막 이렇게 항의글을 써놨는데 제가 오늘 썼던 글도 아까 앞전에 말했었던 명절과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 급증 이것에 대한 해석들 또 재범률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을 실으면서 결국에는 왜 우리가 가정폭력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제 공정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지지난주까지는 유명한 선생님이 쓰신 가족 세우기 책을 접하고 나서 한동안은 가족 트라우마의 비극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비극 또 그런 것들이 개인들의 삶을 관통해서 개인적 트라우마로 진행된 것들에 대한 그런 통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그게 되게 감명이 깊어서 한 2주 정도는 가족 세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었었는데 이제 지금 점점점 양심이라는 부분들의 발현 그런 것들을 더 관심 있게 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공정함에 지금 다다르게 되었는데 곧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한 결혼과 노동생활, 구조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지금 젠더 평등한 공정성을 회복하라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빠르게 쉽게 총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 내가 이 문제에 지금 이 주제에 천착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정말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하루 내내
거의 매일 이 가정폭력이란 주제로 놓지 않고 있거든요. 재판도 진행 중인데다가 단지 그냥 지금의 피해에 대한 해석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성평등한 결혼생활 또 노동생활 이런 것들을 젠더 평등하게 구조화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노동경제학에 대한 관심으로 저는 사실 저의 그 피해의 경험들을 연구 주제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헌법 36조에 결혼과 가족 생활에 대한 그 평등을 이야기하는 국가 책임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결혼과 가족 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그 양성 평등은 사실은 성소수자 그 인권적 측면에서는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고 앞으로도 이제 개정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기존의 지금 기존 사회에서의 그 성인식을 대변한다면 어쨌든 이러한 조항들이 그 헌법 36조에 근거 지어져 있다는 것은 사실 결혼식 주례 때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누가 만약에 결혼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헌법 36조 1항을 함께 주례사 때 읽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과 가족 이거는 제가 오히려 그 이혼을 하면서 알게 된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결혼과 가족 생활에 관해서 그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근거 짓고 있다는 거는 되게 저로서는 매우 놀랐던 그 법 조항이었는데 법이란 게 항상 읽고 나면 되게 속이 후련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네 그러면서 굉장히 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알게 될수록 되게 이 세상이 더 밝아지는 듯한 느낌이 사실 저는 들거든요. 내가 그냥 그런 권리가 있어야 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명문화된 실정법으로 제정되어 있다는 건 매우 반가운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같이 우리나라에 그 무임금 가산 노동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 100대 64 이런 문제가 또 해소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평등한 돌봄 문화가 없는 뭐 거의 한국의 가사노동 남성들의 평균 가사노동이 그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는 45분 남성은 45분이 채 넘지 않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에게 이중적인 노동 부담으로 가해지고 있는 지금의 이렇게 불평등한 결혼 생활 또 불공정한 노동 시장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가정 폭력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젠더 평등하게 시정해 갈 수 있느냐가 곧 우리나라 그 청년들의 삶의 선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구조가 없어서 이상적인 결혼 생활, 또 노동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지만 다가오는 청년 세대의 삶에서는 그런 선택 가능지가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정폭력의 이야기를 이제 젠더 평등한 그 노동과 돌봄에 관한 이야기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책의 비전, 개혁적 변화 이런 것들의 정책 담론들이 도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징적이지만 3일 노동 3일 돌봄이라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회화에서 운동을 하기도 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평등함을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그 사회적 노동을
해야 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이상적으로 평등하게 노동과 돌봄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제 지금의 노동이 뭐 아주 운이 좋은 정규직에 한해서만 5일제 노동이 지켜지고 있는 거고, 각종 수당이 제공되고 있는 거고, 또 각종 기업지나 국가복지 혜택을 받는 공무원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공무원의 삶, 대기업의 그 근로복지가 잘 돼 있는 그런 노동자층이가 아닌 그 비정규 직군의 노동자의 거의 70%가 사실은 우리가 비정규직인데요. 여성은 지금 고용률이 50%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의 여성은 지금 가정에서 무임금 노동하고 있는 거고, 또 폭력 상황에 있다라고 저는 항상 정리를 하는데, 또 절반의 여성은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노동하는 여성의 70%도 또 비정규 임금 체계에 놓여 있죠. 굉장히 불안정한 파트타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남성들도 전체적인 고용률이 지금 70%가 되지 않고 있고, 그 안에서의 또 비정규직도 상당하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100% 고용 시대라는 건 이미 뭐 90년도에 다 무너졌었던 얘기들이고, 서구 사회에서도 이미 그건 무너진 이야기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긴급 수혈을 해서 그 아주 비정규 일자리를 조금 국가가 생산을 해서 수혈했을 뿐인 거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이런 가정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사회의 노동경제학의 이야기로 다시 풀 수만 있다면, 그러면 지금의 노동 모델이 그 노동과 돌봄의 모델로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만 생각하는 일자리는 돌봄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성역할의 분리가 자꾸 생겨나고, 그러면 가정은 사적인 영역, 유급 노동이 발생하는 사회는 공적인 영역,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동 모델, 이데올로기 모델이 자꾸만 작용하고, 거기에 너무나 전형화된 그 성차별 노동의 모습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원했었던 평등한 결혼 생활의 모습은 아닌데, 그 노동시장이 변화하지 않음으로써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뭐 아주 일부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이용한다고 하지만, 뭐 너무 미비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보다는 근본적이고 개혁적으로 이 노동 시장의 모델이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앞서 말했듯이 노동과 돌봄의 모델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구상하거나 개혁할 때 돌봄 시간이라는 것들이 배려된 그런 일자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 아이들이 부모와 놀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주는 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정폭력이라는 것이 되게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간의 배분에 관한 이야기고, 거기서 발생되는 노동값에 대한 이야기고, 또 이제 아동들의 인권을 전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관련한 글을 조금 썼었는데, 여전히 또 이렇게 그냥 생나무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공유할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공정함에 관한 그런 결혼과 노동생활에 있어서의 공정함에 대한 젠더 평등에 관한 실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 기사를 잡아서 계속 쓰려고 하는데, 만약에 오마이뉴스가 이제 정식 기사를 채택을 안 하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저희가 이제 출판을 할 수 있는 인쇄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볼 수 있는 뭐 매거진의 형태로도 글을 계속 인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기도 하고 유튜브에 이렇게 말로 하기도 하고 오마이뉴스에 기사 작성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쓰기만 하기에 복합적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모쪼록 명절 추석 기간 동안 건강 지키시고 또 한 번 더 가족이란 무엇인지 또 결혼 생활과 노동시장의 모델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영상 찍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